온도에 따라서 동물이 어떻게 적응하냐. 온도는 동물과 식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온도에 대한 부분들은. 자, 온도에 따라서 동물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온도에 따라서 동물이 어떻게 적응하냐. 첫 번째, 겨울잠을 자죠.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겨울잠을 잡니다. 자, 겨울잠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자,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변온동물일 경우, 자기 몸의 신진대사가 아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로 계속 유지하잖아? 정온동물이 하는데, 근데 변온동물 같은 경우, 뭐, 뱀이나 파충류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 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만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예요.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만 한다. 하지만 정온동물 같은 경우는 정온동물 같은 경우도 그죠? 곰은 정온동물이야. 근데 곰이 겨울잠 자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 그럼 걔는 자기 몸의 온도가 낮아져서라기보다 주변에 먹을 게 없어서 자는 거야, 그냥. 먹이 부족입니다. 정온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둘이 다르다는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잠을 자는 모든 생물은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물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럴싸하잖아요. 하지만 모든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모든 동물이 그런 게 아니라 물질 대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구리만 변온동물이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정온동물입니다. 그죠? 정온동물이야. 세 개 다 정온동물입니다. 개구리만 변온동물이고요. 곰, 박쥐, 다람쥐 다 정온동물입니다. 1번, 2번이에요. 쟤는 먹이 부족으로 잠을 자는 거고 개구리만 물질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좀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은 철새가 그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적합한 온도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도 온도에 따라 동물이 적응한 예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멜레온 종류 중에 나마쿠아라는 카멜레온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주변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자기 몸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꿔서 햇빛을 튕겨냅니다. 더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잠깐만. 지금 너무 더운데 자기 몸이 어두워. 햇빛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좀 밝게 만들어서 햇빛을 튕겨낼 수 있게끔 해서 열을 방출한다 또는 열을 튕겨낸다라는 말 하는 거고 온도가 낮을 때는 자기 몸 색깔을 어둡게 만들어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기 몸 색깔이 자기를 꼭 보호하기, 주변의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 색깔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도 있더라 라는 예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요, 자, 깃털, 털 발달되어 있고요.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 추운 지역 하면 우리가 뭐 북극곰이나 그죠? 북극여우 같은 경우 떠올리면 되게 통통합니다. 통통한 이유가 피하 지방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고 털도 되게 북실북실한 것을 생각하면 돼요. 털이 많으면 털이 공기를 잡고 있거든요. 우리 패딩파카 같은 경우도 그게 공기를 잡고 있는 거야. 공기가 대표적인 단열재입니다. 열을 차단해주는 녀석이라서 털을 이용해서 공기를 붙잡고 있어서 열의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털이 많으면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키워드는 공기입니다. 공기. 자, 그다음 북극여우 나오죠? 이것도 체크야. 북극여우도 추운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몸집이 큽니다. 몸집이 크고요. 몸의 말단부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끝, 발끝. 우리가 되게 추운 날 동상 걸리는 부분이 손끝, 발끝부터 동상이 걸린대요. 나 안 당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가장 나중에 되는 곳이 손끝, 발끝이죠. 혈액이 돌면서 체온을 맞춰주거든? 근데 손끝, 발끝 이런 곳은 혈액이 끝까지 가야 되니까 피가 가기 되게 어려운 곳이거든.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더 빨리 얼어버립니다. 얼어서 동상에 더 빨리 걸리는 곳이야. 그럼 그런 끝부분이 길어. 끝부분이 길면 추위에 약하겠지.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끝부분을 짧게 만들어. 그래서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짧아. 귀가 짧습니다. 사막여우는 귀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열을 잘 발산하기 위해서 긴 거고, 귀가 짧은 이유가 뭐냐? 말단부를 작게 해서 잘 얼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북극여우가 귀가 엄청 길어 어떻게 되겠어? 얼어버리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큰일 났습니다. 네, 이것도 체크합니다. 몸집이 크다는 거. 이 몸집이 큰 게 그냥 단순하게 피하 지방이 많아서 몸집이 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 조용히 해봐. 그래요? 내가 북극여우인데 몸집이 커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열이 방출되기에는 열을 밖으로 뺏길 때 자기 체표 면적을 이용해서 열을 뺏길 거 아니야? 자기 몸의 표면을 통해서 열을 뺏길 텐데 자기 몸집이 커짐으로 해서 체표 면적이 조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몸집이 커지면 체표 면적이 늘어나겠지만 몸집이 커짐으로 해서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체표 면적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 안에 몸집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몸집이 커져서 체표 면적이 좀 늘어나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얻는 효과, 자기가 더 가져갈 수 있는 효과, 그 추위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을 저장하는 게 몸집이 커지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몸집이 커지는 것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이 더 많아지고 체표 면적이 늘어나긴 하지만 물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나 이런 추운 지역에 사는 어떤 생물들은 대부분 다 몸집이 큰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집이 크면은 되게 체표 면적이 커서 더 빨리 체온이 발산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집이 대부분 크다라는 거, 그래야 유리하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열을 잘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말단부도 크고요. 몸집도 좀 작은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얘네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가 작다. 그래서 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귀가 크다. 열을 방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온대여우가 북극으로 가서 적응한 예가 되고요. 사막으로 가서 적응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학기 식물은 또 간단합니다. 식물은 자기 기억해야 되게 툰드라라는 지역이야. 툰드라라는 지역은 기온이 낮은 지역입니다.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그곳에 사는 식물은 그 낮은 기온을 낮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털송이 풀이라는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습니다. 이게 털송이 풀인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털이 나 있대요.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그러니까 털이 똑같아요. 털의 기능이 공기를 붙잡아서 더 온도를 유지하기 유리한 겁니다. 털이 있으면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식물도 털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낙엽수 잎을 떨어뜨린다. 상록수 큐티클층이 있다. 자, 우리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봐봐. 만약에 우리가 동상에 걸리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동상 걸리면 막 썩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라버립니다.
상상했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추워서 내 몸의 일부가 얼어버리면 그걸 잘라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미리 얼기 전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낙엽수. 곧 겨울이 되면 내 잎이 다 얼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리 잘라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몸의 일부가 나중에 다 얼어버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떨어뜨릴 수 있을 뿐더러 미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 수분을 어떻게 저장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해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예요. 낙엽을 떨어뜨린 이유는 온도, 곧 추운 겨울이 찾아올 테니까 미리 떨어뜨리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수분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상록수는 근데 잎을 안 떨어뜨리죠. 상록수. 사계절 내내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상록수라고 하는데, 상록수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얼 거 아니야? 그래서 얼지 않게 하기 위한 층이 바로 큐티클 층이라는 층입니다. 큐티클 층이라는 층이 있어서 얼지 않게끔 하는 층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안 떨어지는, 얼지 않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큐티클층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시다. 넘기면 물과 생물, 물로 갈게요. 자, 물도 동물과 식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도 동물과 식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물 먼저 볼게요. 여기는 자기 몸속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의 구조가 변했는지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물은 생물체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자,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곤충의 표면에도 어떤 수분을 증발을 방지하는 어떤 층이 있는데, 그거는 키틴질이라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죠. 큐티클층, 키틴질. 큐티클층 같은 경우는 수분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어는 걸 방지하기도 하는 거라면, 어떤 곤충 또는 곤충의 싫어하겠지만 곤충의 맨들맨들한 부분이 있죠. 곤충의 맨들맨들한 약간 광택 나는 부분이 있어요. 광택이 나는 부분을 키틴질이라고 합니다. 키틴질. 키틴질 바깥에는 또 큐티클층도 또 있대요. 되게 복합적이네요. 키틴질과 큐티클층을 다 갖고 있어서 수분 증발을 다 막아주겠네요. 키틴질, 큐티클층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자, 파충류 같은 경우는 비늘이라는 것으로 덮여 있습니다. 뱀도 그렇고 도마뱀 종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비늘이라는 것으로 덮여 있어서 비늘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늘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게 됩니다. 보이나? 비늘이 수분을 막아줘요. 조류하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이런 수분 증발 방지하는 게 있다기보다 자기들이 낳는 알이 딱딱한 껍질 속에 쌓여있죠? 딱딱한 껍질 안에 있어서 그 알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수분을 보호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곤충의 몸 표면이 키틴질, 큐티클층이 있어서 수분 증발 방지하고요. 파충류는 비늘이 있어서 수분 증발 방지하고, 조류 파충류 같은 것들은 알을 가지고 있어서 알 껍데기가 딱딱한 걸 통해서 수분을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거는 약간 이미지화 시켜야 돼. 자, 낙타.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버리면 이 가뜩이나 자기 사막이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 땀을 통해서 물이 다 나가버리면은 물이 더 부족할 테니까 아예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낙타 같은 경우는 수분을 어디서 얻냐면 알고 있겠지만 낙타의 등에
등에 지방층 있죠. 그게 지방이거든. 지방덩어리인데 그 지방을 분해해서 거기서 물을 얻는데요. 지방을 분해해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혹에서 물을 얻고 땀도 흘리지 않고, 세 번째는 낙타가 오줌을 싸긴 싸요. 근데 굉장히 진한 오줌을 싸서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막에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와있죠? 농도가 진한 오줌, 낙타와 같은 내용입니다. 농도가 진한 오줌을 싼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동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식물 볼게요. 자, 식물은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도 있고요. 물이 적당한 곳에 사는 식물도 있고,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육상에 사는 식물입니다. 뿌리, 줄기, 잎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고요. 뿌리가 하는 역할이 땅속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거든.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생각하면 돼요. 물이 부족하니까 뿌리를 엄청 발달시켜서 물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생식물은 아예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은 어떨까? 뿌리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반대로 건조한 지역은 어때요?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이렇게 툭 자르면 물 나옵니다. 이 선인장 여기 줄기죠? 줄기 부분이 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저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저수 조직.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인장의 뾰족뾰족한 표면, 뾰족뾰족한 게 뭐냐면 여기 잎이에요. 잎입니다. 일반 식물의 잎은 일반 식물의 잎은 뭐 이렇게 생긴 잎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잎이 아니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요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을 갖고 있어서 뭐가 없게 만들었냐면 기공이 거의 없게 만들어요.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기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널찍한 구조는 어때요? 태양빛을 많이 못 받는 구조가 되겠죠? 뾰족하니까. 그래서 빛을 많이 안 받고, 빛을 많이 받기 싫어 이 뜻이고요. 이 뜻이고, 기공도 없애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했다. 자, 가시는 뭐다? 잎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라는 것 하고요. 그 가시로 변함으로 해서 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수분 증발이 막아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수생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는 통기조직이라는 게 통기조직. 물 위에 떠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기라는 말은 기체가 통하는 조직. 기체가 빵빵하게 차있는 그 조직을 말해요. 조직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수조직 포인트, 통기조직 포인트입니다. 저수조직, 통기조직. 수련, 생이가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할 거예요. 수생식물의 종류들을 암기하게 될 겁니다. 자, 토양. 마지막 6번이네요. 자, 일단 이 토양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으로부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데 그 물속에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금속 물질이나 무기염류 같은 물질들이 함께 물속에 녹아 있다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식물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박아가지고 물을 흡수하면서 그 땅 속에 함유되어 있던 무기염류를 함께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토양에 있는 무기염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토양에 있는 무기염류들을 식물이 물과 함께 흡수하는 겁니다. 물과 함께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에는 뭐도 있다? 공기도 있어요. 토양에. 땅 속에도 공기가 있다는 거야. 땅 속에도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 땅 속에 산소가 있어서 얘네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도 산소가 있다. 그다음에 수분도 함량되어 있다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지렁이하고 두더지를 그려놓은 이유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렁이랑 두더지는 봐봐. 토양은 지렁이와 두더지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죠.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입니다. 근데 그럼으로 해서 두더지하고 지렁이가 그 땅속을 파요. 막 파서 땅속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한다? 통기성을 높인다고 표현해요. 통기성. 땅속의 통기성이 높아지면 산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서 더 질 좋은 토양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이 더 비옥해지는데 일조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렁이와 두더지가 땅을 파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반작용이 되겠죠? 생물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토양 속에 있는 어떤 분해자들이 여기 살고 있어서 동물의 사체, 식물의 사체, 그리고 배설물들을 분해해서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토양으로 사체나 배설물을 막 분해해서 토양 성분으로 다시 막 돌려보냅니다. 땅의 성분, 다시 토양의 성분으로 돌려보내니까 비생물 환경인 토양으로 돌려보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 토양의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살고요. 어디 갔냐? 깊은 곳은, 토양의 깊은 곳에는 혐기성 세균이 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호기성이라는 말은 기체를 이게 좋아하는 호자입니다. 좋아하는 호자. 기체를 좋아하는 세균들, 즉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호기성 세균. 산소를 혐오하는 세균 뭐라고 한다?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혐자가 혐오하는 뜻입니다. 산소를 별로 안 좋아해. 세균은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도 있고 안 좋아하는 세균도 있는데 산소는 어디에 더 풍부하다? 토양의 표면에 더 산소가 많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꽉 눌리니까 산소가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혐기성 세균이 있고 위쪽에 호기성 세균이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세균 종류가 그렇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토양이니까 토양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사는 세균들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산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강의 오랜만에 듣죠? 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지금 눈동자가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실 되게 무서워요. 하얀색 눈동자로 해주는 거 되게 무서운 거 알죠? 자, 마지막 공기 볼게요. 공기. 자, 공기는 고산지대. 높은 산을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한 거 알죠? 왜 희박하죠? 중력이 작아서 높아서. 작아서죠? 중력이 약하니까 산소가 적잖아.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 산소가 별로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적은 어떤 산소라도 잘 이용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많다? 체크!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습니다.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훨씬 많아. 적혈구수가 많으면 혈액이 아무래도 더 빨갛죠.
훨씬 더 빨간색을 띠고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적은 산소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혈 부수가 훨씬 더 많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즉 공기에 따라서 생물이 적응한 예가 되겠죠.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적혈 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에 따라서 생물이 적응한 예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산소를 이용해서 생물이 호흡하고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생물이 호흡과 광합성을 함으로 해서 공기 중에 성분을 바꾼다. 그죠? 내가 호흡하면은 산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고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고 산소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공기 성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나무. 나무는 살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거를 써놓을까? 피톤치드? 들어봤나? 피톤치드. 자, 나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 걸 피톤치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산소가 많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살균 물질이 분비돼서 주변에 공기 중에 세균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것에 피톤치드가 나온다. 공기에 따라서 식물들이 적응한 예가 되겠죠. 자, 일단 다 배웠습니다.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